퇴근길 인문학 수업 전환 파트 2. 이슬람의 부상 십자군전쟁의 시작. 한편 7세기 중엽 마호메트의 후계자들은 소아시아에서부터 유럽, 북아프리카에 걸쳐 거대한 사라센 대제국을 건설한다.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 말을 타고 달리던 이 호전적인 부족은 마호메트의 교리대로 한 손에는 코란,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이교도들을 정복해 나갔다. 서로마 이후에도 비잔틴 제국으로 로마의 명맥을 이어가던 동로마는 이미 수세에 몰려 아나톨리아 반도 끝, 콘스탄티노플 부근과 발칸 반도 쪽으로 밀려났고, 기독교의 세력권 아래에 있던 이집트, 북아프리카, 스페인도 이슬람의 점령지가 돼버렸다. 그 옛날 헬레니즘 문화로 번성했던 지역들이 이슬람의 수중에 떨어진 것이다. 이는 또한 유럽이 장악했던 지중해 해상권의 위협이 가해짐을 의미했다. 이탈리아를 거쳐 들어오던 중국과 동방의 교역품도 아랍인들이 장악했다. 기독교인들이 사후에 천국으로 가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성지 순례길이 막혀버린 것은 더 큰 문제였다. 순례의 목적지인 예루살렘이 이들의 영역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10세기경이 되자 호전적인 티르크의 셀주크 왕조가 이슬람의 주 세력으로 떠올랐다. 강성인 셀주크 왕조는 동유럽의 비잔틴 제국을 본격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다. 이에 다급해진 동로마 황제 알렉시오스 1세는 당시의 교황이던 우르바누스 2세에게 서신을 보내 서유럽 세계의 참전을 촉구했다. 이교도인 이슬람을 몰아내고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하자는 것이었다. 이는 곧 온 유럽인들의 열렬한 신앙심을 자극했고 각 나라의 국왕들은 참전을 결행했다. 그리하여 시작된 십자군전쟁은 아랍 세계와 서유럽 사이에 씻을 수 없는 깊은 골을 남기게 된다. 11에서 14세기까지 8차례에 걸쳐 벌인 이 지루한 전쟁은 서유럽에는 성전이었지만 이슬람에는 엄연한 침략 전쟁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간이 지나자 신앙에서 시작한 순수한 열정과는 달리 교황은 교황대로, 참전한 영주들은 영주들대로 정치적, 경제적 이권을 노골적으로 추구하기 시작했고 전쟁은 무자비한 침략과 약탈로 변질되고 말았다. 인간이 세계의 중심이 되다. 기독교의 광기 같던 십자군전쟁은 많은 상처를 남겼지만 서유럽에 예기치 않은 선물도 주었다. 전쟁이 일어나는 곳은 비참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주변에서는 경제적 이득을 보았기 때문이다. 일찍이 동로마와 교류하며 에게해와 지중해 해상무역을 통해 상업이 발달한 이탈리아의 항구 도시들이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부를 축적한 상공업자들이 의식을 가진 시민계급으로 성장한 것이다. 이슬람의 땅에 도착한 십자군은 그 옛날 그리스와 로마가 건설했던 고대 헬레니즘의 찬란한 빛을 재발견하게 된다. 기독교 사상에 반대되는 모든 사고를 죄악시한 서유럽과 달리 이슬람의 술탄들은 고대 사상을 잘 보존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키고 있었다. 자신들의 뿌리를 발견한 서유럽은 놀라움에 매료됐고 수백 년간 금지됐던 고대의 서적들이 서유럽으로 유입되기 시작했다. 이는 틀에 박힌 기독교적인 세계관과는 너무도 달랐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 생각하는 그리스의 인본주의 세계관이었다. 유럽으로 스며들어온 서적에는 물질 세계와 인간의 이성을 중시한 아리스토텔레스나 지동설을 주장한 아리스타코스 등 기독교 교리와 반대되는 사상서도 대거 섞여 있었다. 숫자와 영의 개념, 십진법 등은 수학, 천문학 등의 실용과학이 발달했던 아라비아와 인도로부터, 화약과 종이, 나침반 등은 중국으로부터 전해졌다. 이 모든 것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서유럽의 사회 경제 문화의 패러다임을 급격히 변화시켰고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계기가 되었다. 기독교의 신중심적 세계관에 억눌려 있던 인간이 이성을 깨우치면서 자아를 성찰했다. 이러한 자아 성찰이 사상으로 발전하면서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휴머니즘이 시작됐다. 이렇게 시작된 르네상스는 인문학과 예술을 찬란하게 꽃피웠고 결국 부패한 교회에 반해 다시 성경과 신앙 자체로 돌아가자는 종교개혁을 탄생시킨 원동력이 됐다. 또한 도시국가에서 경험한 상업경제는 이후 신대륙과 함께 대규모 자본이 유럽으로 유입되며 교육받은 부르주아 계층이 사회의 중심이 되는 세상의 원동력이 됐다. 깨어난 이성은 자연 안의 붙박이처럼 고정된 수동적인 삶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자연을 연구하고 개척하는 서양의 도전 정신을 일깨웠다. 일련의 모든 변화는 수세기가 지나며 과학혁명과 계몽주의로 귀결돼 프랑스 대혁명을 통한 근대민주주의와 산업혁명을 예고했다. 차로 읽는 중국 경제사. 신농은 중국 고대 신화에 등장하는 삼황오제 중 삼황의 한 명이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살아난 신농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쳤다. 불을 사용하는 법과 농사짓는 법을 가르치고 그릇 만드는 법도 알려주었다. 중국인들은 신농 덕분에 어둠의 세계에서 여명의 세계로 한 발 들어섰다고 믿는다. 세월이 흐르며 차는 점점 멀리까지 갔다. 처음에는 중국 남쪽으로 갔다.
중국은 남쪽과 북쪽의 생활 환경과 분위기가 매우 다르다. 남쪽 사람들은 북쪽 사람들이 야만하다고 무시했다. 남쪽 사람들은 북쪽 사람들이 고기를 많이 먹어 누린내가 난다고 욕했고, 북쪽 사람들은 남쪽 사람들이 차를 많이 마신다고 비웃었다. 당나라 때에 이르면 북쪽 사람들도 더 이상 차 마시는 습관을 비웃지 않았다. 자기들도 차를 마시게 됐기 때문이다. 골목마다 돈을 내고 차를 마실 수 있는 찻집이 생겼다. 귀한 신분, 미천한 신분을 가리지 않고 차를 마셨다. 황제는 금실을 수놓은 듯한 찻그릇으로 차를 마셨고, 귀족들은 백자와 청자를 썼다. 서민들은 나무 그릇이나 흙그릇에 차를 마셨다. 전 국민이 차를 마시는 시대가 열린 셈이다. 차가 잘 팔리니 쌀농사를 포기하고 차농사만 짓는 사람도 나타났다. 차를 운송하고 판매해서 부를 축적하는 상인도 등장했다. 차 산업의 성장에 기름을 부은 이들이 나타났다. 국경 너머의 유목민들이었다. 초원지대에 살던 그들은 이동하며 살다 보니 농사를 지을 수 없었다. 그들은 평생 고기와 양젓, 소젓만 먹고 살았다. 이러한 식단은 심각한 영양 불균형을 초래했다. 고기만 먹어서 생긴 병이 그들을 괴롭혔다. 요셉 말로 하면 심혈관 질환일 것이다. 언제부턴가 이들 지역에 중국차가 전해졌다. 차를 마시면 이상하게도 그들을 괴롭혔던 병이 완화됐다. 유목민들은 끝도 없이 차를 요구했다. 나중에는 그들이 찻값으로 가져온 가축이 차고 넘쳐서 거리에 주인 없는 양과 소가 떼지어 다닐 지경이었다. 게다가 차는 다른 물품보다 당나라 쪽에 싸게 먹혔다. 비단도 유목민들이 탐내는 물품이었으나 만드는데 비용과 품이 많이 들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비단을 주려면 나라 경제가 흔들릴 지경이었다. 그에 비해 차는 저렴했다. 유목민들은 고급차가 아니어도 차라면 만족했다. 차마 무역은 명나라 때도 계속 유지됐다. 그런데 명나라 초대 황제 주원장은 독특한 인물이었다. 주원장은 귀족들의 행동이 의미 없는 낭비일 뿐이며 백성의 고열을 빠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 아예 덩어리 차를 만들지 못하게 한 것이다. 대신 잎차를 마시라고 했다. 잎차는 우리에게 친숙한 형태다. 잎은 하나하나 떨어져 있다. 만들기도 편하다. 찻잎을 따서 솥에 덮고 비비고 건조하면 된다. 만들기만 편한 것이 아니다. 향기도 좋고 맛도 좋아졌다. 차의 성분을 다 빼버린 송나라 차와는 달랐다. 사람들은 오히려 잎차를 더 좋아했고 찬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1662년 포르투갈의 캐서린 공주가 영국의 찰스 2세에게 시집 오면서 영국의 홍차 마시는 습관이 전해졌다. 당시 영국에서는 결혼할 때 신부가 리넨을 가져왔지만 캐서린은 차를 가져왔다. 캐서린이 가져온 홍차는 왕실에서 대단한 인기를 끌었다. 영국은 유럽의 다른 나라들보다 차가 늦게 보급되었지만 차 마시는 습관은 어느 나라보다 빨리 퍼졌다. 귀족과 부유한 상인들이 중국산 실크로 된 옷을 입고 중국산 찻잔에 홍차를 붓고 카리브해에서 재배한 설탕과 우유를 넣어 마셨다. 여기에는 엄청난 돈이 필요했다. 차 100g은 직공 월급의 절반에 이를 정도였으니 말이다. 차와 설탕은 소수의 귀족들이 자신의 부를 과시할 수 있는 상품이었다. 유럽에서 홍차를 마신다는 건 부와 신분을 상징했다. 기록에 따르면 영국은 1664년에 차를 공식적으로 구매했다. 왕에게 선물할 목적으로 영국 동인도 회사가 네덜란드 상인에게서 차 2파운드 이온스를 샀다. 60년 후에는 연간 차 수입량이 100만 파운드에 이르렀다. 60년 만에 약 4만 8천 배가 늘어난 것이다. 차 열풍에 휩싸인 영국. 상류층의 유행은 곧 전국으로 퍼졌다. 스코틀랜드의 가장 가난한 가정에서도 차를 매일 마실 정도가 됐다. 영국인들은 차를 구입하기 위해 수입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했다. 사람들이 너무 열광적으로 차를 마셨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막을 방안을 연구하기도 했다. 정부는 차가 건강을 해친다고 홍보했다. 산업혁명에 성공한 나라답게 실험으로 보여주었다. 돼지를 두 조로 나누어 한 조는 차를 먹이고 한 조는 물을 먹였다. 차를 마신 돼지들은 꽥꽥 소리를 지르다 죽었고 물을 마신 돼지들은 잘 살아 있었다. 이런 결과를 발표했지만 효과는 없었다. 차 열풍은 전혀 수그러들지 않고 영국을 뒤덮었다. 영국 사신들은 중국인이 사지 않고는 못 배길 물건을 생각해냈다. 바로 아편이었다. 아편은 순식간에 중국 전역에 퍼졌다. 건륭 황제의 손자인 도강 황제는 아편이 너무 빨리 중국을 병들게 만든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대책을 생각해보라고 명령했다. 건륭 황제는 자그마치 60년간 재위에 있었다. 그가 통치하던 60년은 청나라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멋지고 강력한 시절이었다. 그러나 도강 황제에 이르러 나라 재정이 형편없이 어려워졌다.
파트 2 예술과 일상. 단색화는 1970년대 한국 미술계에서 주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던 화풍이다. 이보다 앞서 한 가지 색조로 화면을 채우는 모노크롬 작품들이 세계적 유행을 일으킨 까닭에 당시 이 같은 국내 미술의 경향도 모노크롬으로 불리곤 했다. 하지만 외국의 단색조 회화인 모노크롬과 달리 우리 단색화가 강조하는 것은 색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 한 가지 색이 화면을 주도하는 가운데 반복적이고 집약적인 몸짓이 수행에 가까운 행위로 이어지며 탁월한 정신성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단색화는 분명 차별되는 세계를 표현하고 있었다. 그런 단색화가 약 40년 만에 현대미술계로 다시 소환된 것이다. 특히 2014년을 전후해 최근까지 단색화의 경매 거래가는 10배나 뛰어오르며 시장을 주도했고 동력 잃은 미술시장에 새 기운을 불어넣었다. 각 언론사들이 연말이면 집계하는 올해의 문화 키워드에 어김없이 단색화가 포함되면서 소위 대세임을 확인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그렇다면 어떤 작품이 얼마나 올랐을까?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예술경영지원센터가 운영하는 한국미술시장 정보시스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난 1998년부터 2017년까지 20년간 단색화 작가들의 경매 실적을 분석해봤다. 단색화로 분류될 작가들이 숱하게 많기에 대략의 기준은 2012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한국의 단색화전에 참여한 화가를 중심으로 했다. 그 결과 1970년대 이후 활동한 16명의 단색화 화가들의 연간 낙찰 총액은 그의 미술품 경매 시장의 47%에 달했다. 단색화가 확실하게 시장을 이끄는 주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신수양에 가까운 반복적 행위로 화면을 구성하는 특징 때문에 단색화는 한국의 선비 정신과 일맥상통하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 한때 벽지 같은 그림이라 조롱받기도 했지만 이제는 조형성뿐만 아니라 정신성에서도 공감을 얻어 한국 현대미술의 대표 브랜드가 되었다. 연이은 단색화 영문 도록 발간과 함께 주요 화가들의 굵직한 해외 전시가 이어지며 단색화 열풍이 퍼져나갔다. 단색화의 성공에 힘입어 미술시장도 살아났다. 2015년 국내 양대 미술품 경매회사인 서울옥션과 K옥션의 낙찰 총액은 각각 1,078억 원, 669억 원이었다. 서울옥션이 1998년 설립된 이래 연매출이 1,000억 원을 넘긴 것은 이해가 처음이었다. K옥션 역시 시장 호황이 절정이던 2007년에 연매출 615억 원을 뛰어넘으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그러나 미술품 경매 거래량의 47%까지 치솟았던 단색화 열풍은 3년 만에 답보 상태에 들어선 느낌이다. 우선 인기가 많은 1970년대 구작의 공급량에 한계가 있는 데다 급상승한 작품값이 다지기를 통한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단색화 열풍이 미술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은 것은 사실이지만 특정 화풍으로의 쏠림 현상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켜 미술계 전체에 기형화된 구조를 만들었다는 뼈아픈 지적도 발목을 잡았다. 이제는 단색화 그 이후를 논해야 하는 때가 됐다. 간략하게 살펴본 내용들 이외에도 동양신화와 천문학, 그리고 지도학과 휴머니즘 등 다양한 주제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책이다. 평소에 관심이 없어서 접하지 못했던 다양한 주제에 대한 강의들로 구성되어 평소에 읽지 않던 지식들을 접할 수 있는 좋은 책이다.